거실 한가운데 놓인 텔레비전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인천 앞바다에서 부패한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다는 짧은 보도, 신원을 확인 중이라는 앵커의 담담한 목소리, 바다 근처를 비추는 흐릿한 현장 영상. 하지만 오태평은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몸을 굳혔다. 오늘 아침 인천 앞바다에서 부패한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와 소지품 등을 토대로 신원 확인에 나섰으며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입니다. 오태평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화면 한쪽에 흐릿하게 잡힌 얼굴 윤곽, 손목에 남은 문신 자국, 그리고 뉴스 자막 아래로 지나가는 짧은 단서들이 그의 기억을 건드렸다. 그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다. 백호와 장미는 서류를 보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저 사람. 오태평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태평씨, 왜 그래요? 장미가 묻자 오태평은 텔레비전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카센터 김범석이잖아. 채화영한테 돈 뜯어내려고 했던. 백호의 눈빛이 곧바로 굳었다. 장미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범석이라는 이름은 그저 스쳐 지나간 이름이 아니었다. 채화영 주변에서 돈 냄새를 맡고 접근했던 사람, 채화영의 과거를 일부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모습을 감춘 사람. 그가 인천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채화영의 주변에서 또 한 사람이 사라진 것이다. 장미는 휴대폰을 집어들며 낮게 말했다. 쌍칼 애인, 그분도 위험해요. 백호가 장미를 바라보았다. 연락해봤습니까? 장미는 급히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이어졌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장미의 손끝이 점점 굳어갔다. 백호는 바로 다른 번호로 연락을 넣었고 오태평은 여전히 뉴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텔레비전 속 앵커는 다른 소식으로 넘어갔지만 방 안에 있던 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이름이 짙게 떠오르고 있었다. 채화영. 장미는 통화가 끊기자마자 다시 걸었다. 그래도 받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김범석이 죽었고 쌍칼 애인도 연락이 안 돼요. 채화영이 뭔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백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부터 찾아야 합니다. 김범석이 죽었다면 다음 순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태평은 이를 악물었다. 그 여자 진짜 사람 목숨을 장기판 말처럼 생각하나 보네. 장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빛만 더 차가워졌다. 구치소에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을 때도 분노했지만 지금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채화영은 자신에게 덫을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지우고 있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그때 한영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방 한쪽에 앉아 뉴스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겁에 질린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다. 백호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채화영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스스로 위험한 자리에 들어갈 준비를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강혁이 움직이는 범위만 알면 채화영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백호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영자는 백호의 걱정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다. 내가 이강혁한테 접근할 수 있어. 그 사람 나를 완전히 경계하지는 않아. 오히려 내가 자기한테 마음 있는 척하면 방심할 거야. 장미가 급히 말했다. 어머니, 너무 위험해요. 이강혁은 채화영 옆에서 평생 더러운 일 처리한 사람이에요. 영자는 장미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 사람이라서 더 외로운 법이야. 평생 남의 그림자로 산 사람은 누가 자기 말 들어주는 척만 해도 흔들려. 백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엄마가 직접 움직이는 건 위험해요. 영자는 백호의 손을 잡았다. 백호야, 엄마가 너 지키겠다고 가만히 울기만 하던 때는 지났어. 내가 누구 아들이든 어떤 이름으로 태어났든 엄마한테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 아들 죽이려는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앉아만 있어. 백호는 입술을 다물었다. 영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무섭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 무섭지만 하겠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더 맞기 어려웠다.
장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치만 잡는 거라면 오래 붙어 있을 필요 없어요. 이강혁 씨 휴대폰에 추적 프로그램만 심으면 돼요. 백호는 장미를 바라보았다.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홍주가 넘긴 자료에 채화영 쪽에서 쓰던 감시 프로그램 흔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역으로 쓰면 돼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저녁 약속을 잡을게. 백호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도 오래 살고 싶어. 우리 백호 장가가는 것도 봐야지. 장미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고 백호는 짧게 헛웃음을 삼켰다. 그러나 그 짧은 웃음 뒤에 다시 긴장이 돌아왔다. 김범석의 죽음은 그들에게 선명한 경고였다. 채화영의 주변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은 우연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한영자는 이강혁과 레스토랑에 마주 앉았다. 일부러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한 곳을 골랐다. 사람들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곳, 누군가 대화를 엿듣기는 어렵지만 눈에 띄게 수상하지도 않은 곳. 영자는 평소보다 차분하게 옷을 입고 나왔다. 이강혁은 그녀를 보며 잠시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한영자 씨가 먼저 저녁을 먹자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하도 일이 뒤숭숭하잖아요. 강혁 씨도 힘들어 보이고. 이강혁은 술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저를 걱정하시는 겁니까? 걱정이라기보다. 영자는 일부러 말을 끊고 그를 바라보았다. 강혁 씨는 늘 채화영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제일 외로운 사람 같더라고요. 이강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영자는 그 작은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의심 많은 사람이지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특히 채화영에게 버림받고 이용당했다는 감정은 아직 그의 안에 깊게 남아있었다. 외로워 보인다라. 아니에요. 영자는 부드럽게 웃었다. 괜한 말했네요. 이강혁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한영자 씨는 참 이상합니다. 저를 미워해야 정상인데요. 영자는 잔을 내려놓았다. 미워하죠. 이강혁의 눈빛이 굳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과 궁금한 건 달라요. 강혁 씨가 왜 그렇게까지 채화영을 위해 살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이강혁은 말없이 물잔을 들었다. 영자는 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이강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이강혁이 자리를 뜨자마자 영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웨이터가 멀리 있고 옆 테이블 사람들은 자신의 대화에 관심이 없었다. 이강혁의 휴대폰은 테이블 옆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영자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 잠금은 장미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풀렸다. 이강혁이 자주 쓰는 숫자, 조합, 채화영과 관련된 날짜. 영자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준비해온 작은 장치를 연결하고 장미가 알려준 대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다. 설치 완료 표시가 뜨는 순간 영자는 장치를 빼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바로 그때 화장실 쪽 복도에서 이강혁의 발걸음이 가까워졌다. 영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물잔을 들었다. 이강혁이 자리로 돌아와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다리게 했군요. 영자는 자연스럽게 웃었다. 아니에요. 저도 잠깐 생각 좀 했어요. 무슨 생각을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요. 이강혁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영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시각 백호와 장미는 차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다. 지도 위에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다. 이강혁의 위치였다. 장미가 숨을 삼켰고 백호는 화면을 확대했다. 이 실장이 미끼를 물었어. 지금 실시간으로 이 실장 위치가 다 잡히고 있어. 장미는 곧바로 영자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성공했어요. 영자는 테이블 아래에서 진동을 느끼고도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대신 이강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척했다. 이강혁은 술잔을 들고 있었다. 한영자 씨. 네.
가끔은 사람이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자기가 누구 손에 놀아났는지. 영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그의 얼굴을 보았다. 이강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다. 그 또한 채화영에게 이용당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그걸 알았으면 이제라도 멈춰야죠. 이강혁은 쓰게 웃었다. 멈추기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말했다. 더 가면 돌아올 길도 없어져요. 이강혁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잔을 내려놓았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영자는 그 순간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이강혁은 악인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었던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누군가를 잘못 사랑했고 잘못된 선택을 너무 오래 반복했고 결국 돌아올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이강혁은 영자를 먼저 택시에 태워보냈다. 영자는 차 안에서야 겨우 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백호야.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설치했어. 이제 너희가 잡아. 백호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고마워요 엄마.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해. 이번엔 꼭 채화영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잡아내. 이강혁의 위치는 저녁 이후 바로 드림그룹 쪽으로 움직였다. 백호와 장미는 그의 동선을 지켜보았다. 그는 곧장 채화영의 대표실로 향했다. 백호는 차를 세우고 노트북을 닫았다. 대표실입니다. 장미의 눈빛이 굳었다. 김범석 시신 뉴스가 나온 날 바로 대표실. 분명 뭔가 보고할 게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잡혔으니 이후 동선은 다 나옵니다.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강혁이 움직이는 곳이 채화영의 다음 범죄 현장이겠죠. 드림그룹 대표실 안에서 채화영은 이강혁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수장고를 털린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눈빛은 다시 살아나 있었다. 돈이 묶였다고 해서 그녀가 멈출 사람은 아니었다. 돈이 막히면 다른 돈을 찾고 권력이 흔들리면 다른 권력에 손을 뻗는 사람이 채화영이었다. 이강혁은 서류를 올려놓았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거물급 사모펀드 대표가 드림호텔을 주시하고 있답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움직였다. 드림호텔. 예. 지금 드림그룹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들어오려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투자 제한이지만 지분 확보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채화영은 천천히 서류를 넘겼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돌아왔다. 외부 자금. 이강혁은 낮게 말했다. 대표님 위험합니다. 이런 자금은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나도 빠져나가게 둘 생각 없어. 이강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채화영은 서류를 덮었다. 드림호텔을 미끼로 삼아. 주주총회 전에 내 편으로 묶을 수 있는 자금이면 뭐든 받아. 대신 조건은 내가 정해. 상대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채화영은 차갑게 웃었다. 나도 만만한 여자가 아니야. 이강혁은 더 말하지 못했다. 대표실 밖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멈춰 서 있었다. 강준호였다. 그는 닫힌 문 너머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드림호텔과 사모펀드라는 단어만은 들었다. 준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채화영이 다시 돈줄을 찾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잠시 망설였다. 백호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이 정보를 자신이 쥐고 있어야 할까? 준호는 결국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다만 대표실 문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끝까지 살아남으려 하시네요.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그럼 저도 제 방식으로 살아남아야죠. 같은 시각 백호의 노트북 화면에서는 이강혁의 위치가 드림그룹 대표실에 고정되어 있었다. 장미는 그 점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드림호텔. 백호가 그녀를 보았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장미는 홍주가 넘긴 브로치 영상 중 일부를 떠올렸다. 채화영이 주주총회 전에 현금 대신 호텔 자산을 담보로 외부 자금을 끌어오려 했다는 대화가 있었다. 홍주 영상에 나왔어요. 채화영이 주주총회 자금 막히면 드림호텔을 팔아서라도 판을 뒤집겠다고 했어요. 백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이강혁 씨가 지금 그 자금줄을 물어온 겁니다. 장미는 손을 꽉 쥐었다. 김범석이 죽은 날 쌍칼 애인도 연락이 안 되고 이강혁은 드림호텔 투자자를 물어오고 그녀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채화영이 다시 판을 짜고 있어요. 백호는 지도 화면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그럼 이번엔 우리가 먼저 들어갑니다.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치 추적이 시작됐으니까 이강혁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면 돼요. 그때 장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장미는 백호를 바라본 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장미는 다시 물었다. 누구세요? 희미하게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쌍칼이랑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장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지금 어디세요? 여자는 숨을 몰아쉬었다. 나도 죽을 것 같아요. 김범석처럼 나도 버려질 것 같아요. 장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소 말하세요. 우리가 갈게요. 여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오지 마세요. 따라붙은 사람이 있어요. 백호가 곧바로 노트북을 끌어당겼다. 장미는 스피커폰을 켰다. 그럼 뭘 원하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채화영이 김범석한테 돈 준 날. 내가 봤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김범석을 데리고 가는지도 봤어요. 장미와 백호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여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강혁이었어요. 통화가 끊겼다. 장미는 휴대폰을 내려다본 채 움직이지 못했다. 백호는 곧바로 이강혁의 위치를 확인했다. 지도 위의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표실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방향은 항구 쪽이었다. 백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실장이 움직입니다. 장미는 눈빛을 굳혔다. 쌍칼 애인 쪽으로 가는 걸까요? 백호는 차키를 집어들었다. 확인해야 합니다. 장미도 따라 나섰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채화영은 사람을 지우고 돈줄을 다시 만들고 드림호텔까지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들의 눈이 이강혁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었다. 장미는 낮게 말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백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같이 갑시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섰다. 그리고 지도 위의 작은 점은 어둠 속 항구를 향해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